자, 교재는 444페이지 99의 물레전자의 문제 3번이에요. 다음 자료와 유의사항을 토대로 2022년 2기 확정신고기간의 부동산 임대공급가격 명세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임대공급가격 명세서, 여러분 건물이 있으면 임대공급가격 명세서를 작성해서 부가세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클릭하시고 여기 임대공급가격 명세서라고 서식이 있어요. 보이죠? 이 임대공급가격 명세서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러한 서식이 나와요. 2기 확정이니까 2기 확정은 10월부터 12월이 되는 거죠. 12월. 근데 요즘에 정기예금 이자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문제상에서는 이자율을 유의사항에 보면은 1.2%로 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 이자율 한번 찍어볼까요? 이자율. 이 이자율이 1.2% 정해져 있어요. 만약에 다른 거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 찍을 수가 있어요. 뭐 1점 이렇게 직접 찍을 수가 있어요. 1.2%를 이렇게 찍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직접 찍어줄 수 있어요. 이 이자율은 왜냐? 보증금을 월세에 영향이 미치니까 보증금의 1.2% 따져서 날짜를 따지는 거예요. 90일이면 90일 이렇게 따져가지고 간주 임대료를 계산해서 그 간주 임대료, 보증금이 임대료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간주 임대료. 그래서 부가세를 우리가 잡는 거죠. 그 부가세를 분개를 하면 세금가, 공가,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분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코드를 갖다가 여기다가 F2를 넣게 되면 이 회사가 혼맥잔치라고 써 있죠. 혼맥잔치.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동은 없으니까 그냥 놔두고요. 1층 치고요. 호수는 101호 치면 되죠. 101호. 코드에서 F2 넣어서 혼맥잔치를 불러온 것뿐이 없어요. 사업자 등록증은 그래서 이미 들어와 있는 거죠. 지금 문제상에서. 108하고 들어와 있죠. 주민번호는 없고 면적이 있겠죠. 면적. 면적을 보면 330제곱미터. 용도는 점퍼. 계약일을 보니까 2021년 7월 1일부터네요. 2021년 7월 1일. 2023년 6월 30일. 2023년 6월 30일. 보증금을 보니까 4천만 원이고요. 4천만 원. 월세를 보니까 250만 원이고요. 250만 원. 만약에 이 보증금이 2천만 원밖에 안 들어갔다 그러면 월세가 더 커지겠죠. 월세가 커지면 부가세가 어떻게 돼요? 더 많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보증금이 월세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금의 1.2% 곱해가지고 간주임대료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간주임대료가. 이게 컴퓨터가 계산을 해준 거예요. 12만 얼마를. 이 간주임대료의 10%, 12,000 얼마가 부가세가 예수금으로 잡혀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가 되겠죠. 건물 상가의 임대는 월세의 10%가 부가세가 따라오잖아요. 관리비도 따라오고 월세에. 그래서 부가세가 따라오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부가세 신고할 때 임대사업자는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라는 걸 작성해서 신고하게 돼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칸에 F2. 이번에는 정선상에 정선. 동은 생략하고요. 없으니까. 2층 201호. 면적은 330제곱미터죠. 용도는 사무실. 자, 계약 기간을 보니까 2020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이에요. 2020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 이 날짜상으로 봐봐요.
지금 여기 보면은 화면상에 보면은 여기 화면상에 보면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이니까 부가가치세 이기과세 날짜를 보니까 10월부터 12월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날짜가 2020년 11월부터인데 여기 2022년 10월달 한 달치만 걸치기가 된 거죠. 10월달 한 달치만 여기 걸치기가 되고 재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재계약이. 그래서 밑에 한 칸이 더 있는 거예요. 자, 2천만 원에 180만 원. 이렇게 되면은 저번에 계약한 것이 2022년 10월 31일 한 달이 여기가 지금 걸쳐 있고, 그러면 11월 달과 12월 달은 요 기한을 벗어났으니까 다시 재계약이 이루어지니까 계약 갱신일에 이게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2000 재계약이 이루어졌어요. 22년 11월 1일. 그래서 두 번째 줄이면 2022년 11월 1일 해가지고 2024년 10월 31일 이렇게 해서 재계약이 이루어졌어요. 보증금이 올랐나 보니까 보증금은 안 올랐어요. 2천만 원으로. 그죠? 2천만 원. 월세를 보니까 월세는 올랐어요. 200만 원으로. 그죠? 그래서 월세가 올랐어요. 200만 원. 그러나 두 달이니까 400만 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임대공고가의 명세서를 작성을 했다는 얘기죠. 중요한 거는 이 월세 1330만 원은 아마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 간주임대료는 이 보증금에 대한 임대료이기 때문에 간주임대료로 보기 때문에 기탄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기탄안에. 그래서 이 금액을 우리가 기억 체킹을 해야 돼요. 1330만 원과 18만 1478원 이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 문제를 보니까 월세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444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이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임대인이 부담하면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임대인이 부담하면 분계가 임대인 부담은요. 차변에 세금가 공가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분계가 돼요. 임대인이 부담하면. 만약에 이걸 임차인을 부담시키면 임차인 부담하는 세금가 공가 보통예금 이런 식의 분계가 되겠죠. 이 간주임대료의 10%가 부가세잖아요. 부가세는. 그래서 임대인 부담은 이렇게 분계가 됩니다. 그리고 요 133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니까 부가세 신고서에 우리가 그냥 기록을 해보라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저장을 하시고 나가시면서 여기 상단에 저장키 보이죠? 저장을 하시고 종료를 하면 얘는 하나의 서식이에요. 종료하기 전에 보여주면 그냥 이런 하나의 서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임대공고가 명세서 아시겠나요? 요 서식이다. 부가세 신고서를 열어봐라 이렇게 되겠죠. 부가세 신고서를 열어봐라. 아까 이기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 31일 이러고 여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여기 이 금액이 세금계산서 교부한 금액이 나온다는 거죠. 세금계산서 교부한 금액이 그냥 교부했다라고 했으니까 1330만 원. 그래서 얘는 월세 부분에 대한 1330만 원이 월세 부분에 대한 부가세가 나오는 거예요. 과세 매출 부분으로.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는 세금계산서 교부하고 이렇게 월세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기탄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간주임대료가 있었죠. 간주임대료 기탄안에 아까 18만 천 얼마 있었죠?
18만 1,470. 자, 18,147은 아까 세금과 공과 부가세 예수금 내가 분개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분개를 해주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444페이지에 임대공고가의 명세서를 작성하고 신고서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445페이지로 가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22년 일기 확정 신고 기간에 일기 확정이니까 이것도 저장하시고 기한이 바뀌어야죠. 일기 확정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이 일기 확정 기간이에요. 우리가 과세 매출을 잡거나 과세 매입을 잡거나 카드과세 매출을 잡거나 카드과세 매입을 잡으면 신고서에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 아시죠? 그러나 우리 시험 테스트에서는 이렇게 서식이 나온 상태에서 우리 보고 직접 찍어봐라.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봐라.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지금 445페이지 박스가 있는 게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서 작성하시오.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외에 부속서류 및 과세표준 명세 입력은 생략합니다.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매입 매출 전표를 작성하면 여기에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문제가 그냥 직접 찍어버리는 거죠. 10일 과세 매출을 잡으면 당연히 그냥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하고 쓰내는 거죠. 얼마요? 5천만 원. 이렇게 직접 찍어서 서식을 작성해봐라. 그게 테스트다 라고 보시면 돼요. 신용카드로 결제한 상품 매출, 카드과세 매출이 되겠죠? 카드과세 매출 1,700만 원. 자, 그런데 이 법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를 안 해줘요. 법인사업자는. 하지만 이 1,700에 170만 원을 더하면 이게 법인사업자지만 여기 신용카드 매출 발행세액 공제 19번란에 이걸 집어넣어도 맞다고 해주고 안 집어넣어도 맞다고 해줘요. 세액 공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더하면은 대가로 찍는 거니까 이걸 더하면 1,870만 원 되겠죠? 1,870만 원. 다시 말하면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이거나 법인사업자는 매출액이 10억 원 초과하거나 법인사업자는 요 세액공제 1.2% 안 해줘요.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서식에 있으니까 요거를 1,870만 원을 안 찍어도 맞다고 해줘요. 왜냐하면 법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자리가 있으니까 1,870만 원을 우리가 이렇게 넣어줬다 이 얘기입니다. 직수출이요. 재화의 직수출 3천만 원. 기타론에 들어가죠. 직수출은. 여기 수출 매출 잡으면 6번란에 자동으로 나와요. 우리가 매출 전표를 매입 매출 전표 등록할 줄 알잖아. 매출 전표를 수출 매출하고 잡으면 이 6번란에 자동으로 나와요. 전표 등록을 생략하고 우리 보고 직접 찍어봐라. 이게 우리 테스트 시험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수출 매출이 3천만 원이니까 여기 3천만 원을 넣어주는 거예요. 대손이 확정된 매출 채권. 대손이라는 건 뭐예요? 못 받게 된 걸 얘기하는 거죠. 못 받게 된 거니까 이런 분계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분계가. 어떤 분계가 있느냐? 우리가 매출을 하면 대변에 제품 매출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부가세 예수금 예를 들어서 10만 원, 차변에 예를 들어서 외상 매출금 110만 원. 그런데 이 외상대금을 소멸시효가 중소기업법에 의하면 2년이고 상법에 의하면 3년이고 민법에 의하면 3년이고 상법에 의하면 5년이에요. 그동안 못 받으면 야 이거 너 외상대금 못 받았네. 그럼 이 외상매출금 안에 이 금액이 지금 껴있는 거죠. 억울하게 제품값도 못 받았는데 세금을 내 돈으로 낸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소멸시효가 완료가 됐거나 아니면 이 물건 사간 사람이 실종되거나 사망하거나 또는 회사 정리가 들어갔거나 그러면 이걸 다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라에서도 이걸 빼줘요. 이거를. 너 이거 안 내도 돼. 하고 빼줘요.
아시겠나요? 그럼 결국에 매상 매출 못 받게 되니까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 110만 원을 못 받게 되면 대손 상각이나 대손 충당금 1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세금은 못 내야죠. 안 내야죠. 그래야지 안 억울하지. 물건값도 못 받았으니까. 그럴 때 부가세 예수금이 10만 원을 나라에서 빼주는 거예요. 이게 대손세 공제예요. 이 서식이 대손세 공제 신고서고 이렇게 매출세를 빼주는 게 대손세 공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받으면 다시 부가세 내면 되는 거죠. 다시 받으면. 그래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손세 공제 확정된 매출 채권은요. 100만 원에 10만 원이고 대손세 공제 요건 충족했다. 소멸시효 완성됐다. 이거는 뭐 중소기업 특례법이든지 중소기업법이든지 아니면은 뭐 민법이든 상법이든 여긴 그것까지는 안 나왔고 그냥 성립이 됐다 이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대손세 공제 신고서에 의해서 매출세를 빼주는 거예요. 매출세를 얼마 빼주느냐? 여기 10만 원만 빼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10만 원 하고 써주는 마이너스 10만 원. 자, 대손세액을 빼줄지언정 여기 봐요. 대손세액을 빼줄지언정 이 과세 표준 아마 클릭해봐요. 클릭.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안 들어가죠. 세금을 빼줄지언정 과표는 건들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에 공제하지 아니하는 금액 그게 대손금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0만 원 찍으니까 여기 봐봐요. 500에 170 더하면 670인데 마이너스 10만 원 되니까 660이 된 거죠? 자, 매입 자료로 갑니다. 원재료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했대요. 당연히 여기 들어가는 거죠. 금액은 4천만 원에 400만 원. 4천만 원에 400만 원. 원재료 매입 104만 원이래요. 계산서 수취했대요. 의제매입세 공제대상이래요. 의제매입세 공제대상.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원재료를 사긴 샀는데 면세제화를 샀다는 얘기죠. 면세제화. 면세제화를 사가지고 과세를 창출하는 사업자한테는 야, 너 매입세 내지 않았잖아. 하지만 매입세 일부 인정해줄게. 중소기업에 한해서 제조업에 한해서 또 매입세 인정을 해줄 수 있죠. 중소기업 제조업은 농어민한테 사도 농어민한테 예를 들면 배추 같은 거 사갖고 우리가 김치 공장 한다 중소제조업이다. 그러면 배추 살 때 부가세 내나요? 안 내잖아. 그렇지만 개인이잖아. 농어민은. 중소기업의 제조업에 한해서 농어민한테 산 중빙이 없이 주민번호로 산 거는 인정을 해줘요. 하지만 그거 외에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이런 걸 법적 증빙을 갖춰야지만 야, 너 매입했구나 하고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의제매입세액이라는 인정을 받죠. 의제매입세액은 14번 란. 14번 란에 가서 보면 43번 란. 자, 비율은 104분의 4예요. 104분의 4. 그래서 여기 보면은 104분의 4니까 104만 원을 찍겠죠. 104만 원. 104만 원을 찍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계산기를 눌러야 되는데 4만 원 나오죠. 뭐 4만 원. 그죠? 104분의 4니까. 그래서 이게 의제매입세액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이런 거 배울 거예요. 분결 더 해줄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건 나중에 하고 그냥 요거까지만 저장을 하자고요. 그리고 법인카드로 구입한 소모품 매입. 카드 구입이죠. 카드 매입. 세금계산서 미수치했대요. 그러니까 그 밖에 공제해 보면 신용카드 매입이라고 있어요. 수령금액 합계표. 41번 란에. 법인카드 구입한 소모품 50만원, 5만원. 50만원에 5만원. 그 다음에
재무팀 업무용 승용차 구입. 승용차는 고정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고정자산 11번 란에 들어가야 되겠죠. 승용차 1,700만 원에 170만 원. 일단 11번 란에 찍었어요. 1,700에 170인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왜? 선생님, 승용차는요, 영업용이라고 치면은 렌터카하고 택시하고 운전학원 교습용차만 영업용인데 이 회사가 지금 이 승용차 산 거 170만 원 여기다 집어넣으면 매입세로 인정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세금계산서를 수취했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하지만 불공이잖아. 그죠? 그럼 이 170만 원을 다시 빼내야 되니까 16번 란에 다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불공매입 잡으면요. 승용차 사서 불공매입 잡으면 여기 찍혀요. 그리고 자기가 알아서 여기 가서 또 찍혀요. 매입 매출점표 불공매입 잡으면. 16번 란에 가면은 여기 가서 오른쪽에 봐봐요. 16번 란 이렇게 보이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란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다시 1700에 170만 원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그럼 이 금액이 여기 170만 원 매입세 공제받을 거야 하고 들어갔다가 다시 안 되는 거야 하고 제로가 되는 거라는 얘기죠. 여기 내 마우스 봐봐요. 170만 원 공제받을 거야. 아니 안 돼 하고 다시 받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불공매입이니까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들어갔다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상품 매입 300만 원. 예정신고 누락분이래요. 이게 1월부터 3월 달에 생긴 매입인데 깜빡하고 안 썼다는 거죠. 매입세는 뭐예요? 대급금이잖아. 내가 낸 세금인데 내가 공제받아야 할 세금이니까 가산세 적용은 안 돼요. 그래서 예정신고 누락분 공급 시기에 종이세금 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했다라고 써있죠. 그러면 여기 보면은 12번 란에 가서 보면은 예정신고 누락분이라고 해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얼마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 12번 란에 가서 보면은 여기 12번 란 보이나요? 여러분 저기 I 플러스 S 플러스 즉 더전 프로그램은요. 여기서 탭키를 누르게 되면 12번 란에서 탭키를 누르게 되면 우리는 요 오른쪽에 나오는 란이 보이지만 I 플러스는 이 화면이 커져. 여기서 탭키 누르면 보조창이 생겨요. 보조창이. 요 화면이 보조창으로 짱 하고 생긴다는 얘기죠. 프로그램 차이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야. 얘는 오른쪽에 화면이 보이지만 더전 프로그램은 여기서 탭키를 누르면 이 우리가 보이는 오른쪽 화면이 보조창으로 짱 하고 생긴다는 얘기예요. 자, 12번 란에 보면은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어요. 여기 38번 란에 들어가면 되겠죠. 38번 란에 300만 원에 30만 원이 들어가면 되겠죠. 300만 원에 30만 원. 얘는 대급금 누락이니까 내가 공제받아야 될 세금이 누락된 거예요. 그래서 얘를 빼먹었다고 해서 가산세 적용은 안 돼요. 가산세 적용은. 자, 그 뒤에 보면은 이제 무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에 직접 신고하였다.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과 전송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문제 하나여 의제세액 공제가 104분의 4로 적용받는 걸로 한다. 세부담을 최소화 가정한다. 자, 문제야. 직접 신고, 전자신고하였다. 홈택스에 전자신고하였다. 이게 나오죠? 네,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들어갈 수 있어요. 만원. 부가가치세는 이쪽에 클릭하고 아무데나 22번 란에 만원이 전자신고했으니까 여기 54번 란 보면 54번 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전자신고 세액공제라고 써 있죠? 여기 만원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전자신고 세액공제 만원하고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작년까지는 없었던 게 하나 나왔어요. 또 옛날엔 있었지만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세액공제가 나오죠. 지금 이제 새로. 아마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한 건에 200원씩 해갖고 100만 원 이내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세액공제가 생겼어요. 전자세금 계산서 교부를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하면은 발급세액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다시 보충 설명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446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저장하시고요. 확인하시고. 자, 446페이지 문제 5번이요.
다음은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김기 안에 급여 내용 및 관련 자료이다. 해당 자료를 이용하여 필요한 수당공제를 등록하고 12월분 급여 자료 입력 및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기본적으로 그냥 따라 찍다 보면 나중에 똑같은 문제가 계속적으로 반복하기 때문에 익혀질 수 있어요. 처음 할 때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자꾸 반복한다 이 얘기예요. 자, 원천징수 쪽을 한번 눌러봐요. 원천징수 쪽이 이 상단에 보면 부가가치세가 따로 있고 원천징수가 따로 있는 거죠. 원천징수 쪽을 눌러보시면 이제 그런 서식이 나오죠. 자, 여기 급여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급여에 관련된 내용. 다음 페이지 보면은 447페이지 보면은 12월분 급여 지급일은 12월 30일이다. 급여 항목 내역은 식대는 회사는 근로자에게 별도로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면 식대는 10만원까지 비과세예요. 10만원까지. 근데 10만원이 넘어가면은 과세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10만원 비과세 넘어가는 부분은 과세 이게 컴퓨터가 잡아줘요. 우리 회사는 식대를 15만원 줘요. 그러면 10만원은 비과세고 5만원은 근로소득으로 과세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나 회사가 만약에 근로자에게 별도로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을 제공한다. 제공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제공한다 그러면 식대는 무조건 과세가 되는 거예요. 밥도 제공하고 식대도 주면 과세가 된다 이거예요. 자가운전 보조금은 본인 명의나 부부 공동 명의의 차를 회사 업무에 사용하면은 20만 원 이내 비과세예요. 20만 원 이내. 얼마 이내 비과세? 20만 원. 식대는 얼마? 10만 원. 자, 처음 듣는 거니까 생소하지만 계속 할 겁니다. 자, 20만 원 이내 비과세인데 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차량 운전, 그러니까 자가운전 보조금을 주면서 따로 유류, 기름값을 따로 주거나 기름을 넣어주거나 이런 회사가 또 있어요. 그러면 이 자가운전 보조금은 과세가 되는 거예요. 과세가. 연구기간 연구법적 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면 이 연구보조비는 비과세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직접 무시하고 작성해라. 수당 등록은 사용하는 수당의 항목은 부로 체크한다. 공제 등록은 그대로 둔다. 전월 달에 세무서에서 들어올 돈 20만 원이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으니까 이 금액을 쳐놓고 미환급세액을 집어넣으면 더 내야 되는지 덜 돌려받아야 되는지가 나오겠죠. 자, 급여자료 입력이라고 있어요. 상단에 급여자료 입력 보이나요? 급여자료 입력. 자, 이 문제 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 수당 등록과 공제 항목 등록이라는 커서가 있어요. 수당 등록, 공제 항목 등록 보이나요? 자, 이 부분을 수정하라는 겁니다. 기본급 놔두고 446페이지 하단에 봐봐요. 기본급 놔두고 상여 없죠? 상여 없죠? 무슨 얘기예요? 446페이지 하단에 급여 명세 보이잖아요. 왼쪽에. 상여 없죠? 없으니까. 없는 건 부로 하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이나요? 식대 비과세 요건만데 월차 직책 수당 있어요? 직책 수당 있어요. 그죠? 맨 밑에. 월차 수당은 없으면 식대는 비과세가 맞아요. 아까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10만 원 이하 비과세가 맞아요.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도 비과세 요건이 맞고요. 자가운전 보조금 아까 읽어보니까 회사 업무에 이용하고 있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별도의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라고 쓰니까 비과세 맞아요. 야간근로. 이게 야간근로는요. 생산직 근로자에 한해서 전년도 총급여가 3천만 원 이하이고 월정액이 21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에 한해서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냥 생산직이 아니라면 여기에 찍어도 사무직이라면 과세가 잡혀요.
하지만 여기 야간 근무 없죠? 부. 자, 그러면 새로 찍을 거는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저기 연구보조비 있죠? 연구보조비. 비과세. 연구. 여기 F2 넣을게요. F2. F2 넣고 연구. 아까 그냥 찍으면 안 나오고 여기다 F2 넣고 연구요. 그러면 기업연구보조비하고 20만 원 나오죠? 여기에 연구기관 등 연구보조비하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기업연구보조비가 아니고 연구기관이니까 연구기관 등으로 가야겠네요. 자, 이렇게 여기에 맞는 수당 등록과 이런 항목 등록을 했다는 얘기죠. 자, 공제 항목이 있는데 공제 항목은 안 만져도 돼요, 사실은요. 공제 항목은 여기 공제 등록 보이나요? 공제 등록 클릭. 여기 국민연금 놔두고 건강보험 놔두고 장기요양보험 놔두고 고용보험 놔두고 소득세 놔두고 뭐 쭉 나와 있죠. 공제 항목은 굳이 안 건드려도 돼요. 여기서 이거 하는 건 그건 수당 등록 그쪽을 얘기한 거니까. 공제 등록도 하라고 했으면 이걸 뭐 굳이 여기 나와 있는 것만 놔둬도 되고요. 여기까지는 쓰고 여기서부터 부 이렇게 해도 되고요. 금액을 안 찍어도 될 거예요, 이건요. 부. 자, 날짜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12월 30일이라 그랬어요. 12월 30일. 김기한이니까 김기한 여기다 넣어주면 되죠. 기본급 350만원, 직책수당 60만원, 식대 10만원 그대로 넣어주는 거예요. 자가운전보조금 30만원. 이게 잘못됐네요, 아까. 연구보조비까지 끝까지 쓰자. 연구보조비. 연구보조비 20만원. 자, 공제 항목. 국민연금 18만 4,500원. 원래 앞에 인적공제 사원 등록할 때 넣어주면은 이거 자동으로 잡히긴 해요. 무슨 얘기냐? 이 사원 등록 창에서 여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이거 월 보수액을 넣어주면 자동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급여자료 계산할 때. 건강보험 14만 3,290원. 장기요양 자동 나왔고 고용보험 37,800원. 고용보험. 책에 맞춰서 쓰자고요. 이건 지금 우리 프로그램은 현재에 맞춰갖고 시스템이 잡혀 있는 거고 책은 작년에 나온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책에 맞춰서 그냥 우리 시험 문제에 맞춰서 쓰는 거예요. 23만 7,660원, 23,760원. 자, 만약에 이게 여가 봐봐요. 2월달이고 12월이 아니고 2월달이고 3월달이다 그러면 3월 날짜 찍으면 2월달 자료를 불러오겠습니까 하면은 예 그러면 2월 자료가 짜르륵 넘어와요. 10명이든 20명이든 불러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12월이니까 지금 근데 2월달이다 3월달 지금 등록한다 그러면 전달 자료 불러오겠습니까? 그러면 예 그러면 2월달 자료가 짜르륵 넘어와요. 그리고 3월달에 새로 입사한 사람이나 퇴사한 사람만 정리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소득세는 국세.
이거는 지방세예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23만 7,660원 이 소득세 부분에 대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나가면서 저장하시고요. 아, 저장이 됐네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클릭. 원래 급여는 12월 달에 일한 거 1월 달에 받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학습상 12월 달로 그냥 12월 찍어 엔터만 치면 돼요. 엔터만. 그러면 23만 7,660원이 이 한 사람의 급여자료 명세에 의해서 소득세를 세무서에 납부해야 될 거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아까 문제상에서 전월에 미환급세액이 얼마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20만 원 있으니까 세무서에 37,660원만 납부하면 되겠죠. 이번에 23만 7,660원을 세무서에 납부하는 금액이 생겼는데 세무서에서 20만 원을 돌려받을 금액이 있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걸 차감하고 남은 37,660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447페이지. 다음은 박대박의 4번, 103번 사원의 연말정산 관련 자료이다. 아래에 자료와 유의사항을 토대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부양가족 탭을 수정하여 안성하고 월세 주택 임차 탭과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하시오. 자, 앞에 문제는 우리가 닫고요. 저장하시면서 우선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란 요 창에서 사원 등록을 수정할 수 있지만 요 사원 등록 창 보이나요? 여기 클릭. 사원 등록 창에 두 번째 박대박이 클릭이요. 따라왔죠? 부양가족 명세를 클릭.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본인 공제 150만원, 배우자 공제 150만원, 자녀 20세 이하 공제 150만원, 60세 이상 부모님 공제 150만원, 이 인적공제사항이 해당이 되느냐, 나이 제한이 해당이 되느냐 하고, 나이는 해당이 되지만,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어가면 인적공제가 안 돼요. 두 가지를 충족해야 돼요. 나이와 소득금액을 충족해야지 과세표준을 잡는 데 있어서 공제해주는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얘기죠. 나이는 20세 이하, 60세 이상, 만 얘기하는 건 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나이는 21살 그러면 만 20세죠. 그래서 20세 이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60세 이상, 20세 이하. 충족이 된다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해서 인적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단 급여소득만 있다면 500만원까지 인정을 해줘요. 급여는. 그래서 소득금액 나이를 제한을 가지고 인적공제를 되느냐 안 되느냐를 여기다 넣어줘라. 그게 첫 번째 문제예요. 본인 박대박이 총급여 5,500만원 이거는 월세 주택공제가 있기 때문에 월세 주택공제 해당이 되느냐 그것 때문에 총급여가 나온 거죠. 7천만원 이하면 돼요. 박정우 복권 당첨액 200만원 있어요. 아버지 나이는 60세 이상인데 복권 당첨이 됐어요. 복권 당첨. 이 복권 당첨은 분리과세예요. 복권액을 타면서 세금을 징수하고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박정우 아버지는 60세 이상이 해당이 된다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수정해 주라는 거죠. 지금 박정우 아버지는 복권 당첨금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종결된 거다. 김유진 어머니가 있어요. 62세예요. 장애인. 총급여가 500만원 있어요. 자,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되는데 500만원이 있네요, 선생님. 아니, 급여소득은 급여만 있다면 500까지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머니도 공제가 돼요. 어머니도 60세 이상에 넣어주고
그리고 어머니가 좀 전에 장애인 공제가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장애인 공제. 어머니는 60세 이상 해당 150만 원과 장애인 공제까지 해가지고 200만 원까지 해서 상당한 공제를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장애인 공제가 지금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거니까 1번을 선택하면 되겠죠. 1번. 그래서 어머니도 되고요. 서지혜, 배우자의 배우자. 자,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나이 제한이 없어요. 장애인도 사실 나이 제한이 없어요. 장애인과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어요. 장애인과 배우자는. 소득 금액 제한만 있어요. 장애인과 배우자는. 근데 여기 배우자는 문제는 1년 근로소득 700만 원 있다고 써 있는데 이자 배당 2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 중에서 일용 근로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러니까 일용 근로소득은요. 소득 금액이 있더라도 원천징수로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이에요. 그래서 이미 세금 내고 다 끝냈다는 거죠. 일용 근로소득은 소득이 있어도 없는 걸로 봐도 돼요. 이미 세금이 있어서 끝난 거니까.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따라하세요. 분리과세. 예, 분리과세라고 하는 거예요. 분리과세 소득은 이미 세금을 냈다. 그래서 얘가 배우자 공제가 된다는 거예요. 배우자 공제가. 자, 소득과 나이를 다 충족해야 되는데 나이를 보지 않는 거는 장애인, 배우자 나이 안 본다. 이 얘기입니다. 소득 금액만 본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박하나를 보면은 박하나가 중학생이에요. 14살 중학생. 당연히 20세 이하 들어가죠. 20세 이하. 박하나 20세 이하. 혹시 다음 장에 넘겨서 뭔가 봐야 되는데 예, 다음 장에 다른 유의사항은 없고요. 왜냐하면 혹시 소득 금액이 있나 없나 이런 것도 찾아봐야 되니까요. 자, 박하나는 소득 금액이 없어요. 그래서 20세 이하 150만 원 들어가요. 자녀 공제 들어가요. 자녀 세액 공제. 요즘에 자녀 세액 공제가 안 들어가는 거는 5세 얘는 안 들어가요. 5세 얘는. 자녀 세액 공제는. 왜냐하면은 아동수당이 나오잖아요. 요즘에. 아동수당과 자녀 세액 공제를 둘 다 받지 못하게 한단 말이죠. 아동수당을 받지 않는 8세 이상의 취약한 아동에 한해서 취약해서 20세 이하 자녀세액 공제가 들어간다. 박하연이 볼까요? 박하연이는 5살인데 사업소득 금액이 200만 원이 있대요. 사업소득 금액이. 박하연이 보고 있나요? 네, 사업소득 금액이 200만 원이 있대요. 소득 금액은 급여소득만 500만 원 이하이고 나머지는 100만 원 넘어가면 안 돼요. 100만 원 초과되면. 그래서 박하연이는 나이가 5세밖에 안 되지만 사업소득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부과되는 거예요. 부과. 그대로 부과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민우가 있는데 서민우는 처남이에요. 처남. 기본적으로 나이가 20세 이하가 돼야 되는데 27살이니까 인적공제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나요? 그래서 인적공제 대상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 거고 여기서 우리가 저장을 할 수도 있지만 다 따라왔죠? 받고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라는 창을 클릭을 해보자고요. 사원 등록에 인적공제사항을 집어넣고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을 클릭을 하셔서 이 4번에다가 F2를 넣으면 우리 사원이 2명밖에 없어요. 우리 업무 볼 때는 수십 명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박대박이를 우리가 찾아서 엔터를 치게 되면 자, 박대박이가 1년 동안 받은 급여가 5,500만 원이란 얘기죠. 소득공제를 해줘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공제라고 해서 500만 원 이하 70% 이렇게 공제를 해준단 말이죠. 근로소득 금액이 나오죠. 이 공제를 빼고. 그리고 아까 본인공제 150만 원 인적공제사항이에요. 배우자공제 150만 원, 부양가족공제 450만 원, 장애인공제 200만 원 이런 공제가 이루어지면은 결국에 여기 잡히는 과세표준이 여기 잡히는 과세표준이 줄어드는 거예요. 과세표준이. 부양가족은 여기 클릭하게 되면 여기서도 수정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도 수정할 수 있는데 아까 그 화면에서 그냥 하고 들어온 겁니다. 여기서도 수정할 수 있지만 아시겠나요?
그래서 아까 그 화면에서 우리가 수정하고 들어온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년간 받은 금액이 총 5,500만 원이고 인적공제나 근로소득공제를 해가지고 나온 게 이렇게 나온 게 이 과표가 여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448페이지에 특별세액공제, 보험료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이런 공제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공제 항목을 여기다 넣어주라는 거예요. 공제 항목을. 그래서 연말정산을 마무리하라는 거예요. 자, 보험료는요. 448페이지 보험료는요. 피보험자의 나이와 소득금액을 다 봐요. 나이와 소득금액을. 즉 기본공제 대상자의 보험료가 공제가 된다는 얘기죠. 100만 원 한도예요. 12% 세액공제고. 배울 거예요. 자, 문제는 보험료는 나이 소득 제한을 다 본다. 반면에 의료비는 나이 소득 제한을 아예 안 봐요. 의료비는. 보험료랑 반대예요. 보험료는 나이 소득 제한, 나이와 소득 금액이 충족돼야지 보험료 세액 공제를 해줘요. 의료비는 나이 소득 금액을 안 봐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교육비는 나이 제한은 없지만 소득 금액 제한이 있어요.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야. 급여 소득은 500만 원이야. 역시 교육비는 나이 제한은 없지만 소득 금액 제한이 있고 본인 교육비에 한해서는 대학원 교육비, 본인 교육비 한해서는 대학원 교육비, 그리고 이런 직업훈련에 대한 자기부담금 교육비 공제를 해줘요. 기부금 공제도 나이 제한은 없지만 소득금액 제한을 봐요. 소득금액 제한. 월세와 주택 임차 공제, 이거는 총급여 기준을 따져서 해줘요. 신용카드 공제는 형제 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 안 해줘요. 형제 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 안 해주고 신용카드도 결국에 소득금액 제한을 봐요. 소득금액 제한을.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제한이 있다 없다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두고 자주 할 거니까 반복할 거니까 외워지게 될 거예요. 이제. 자, 이쪽 하단에 보면은 보장성 보험료라고 이렇게 있어요. 보장성 보험료라고. 보이죠? 자, 저축성 보험료는 공제를 안 해줘요. 저축성 보험료는. 그래서 아버지의 보장성 보험료 80만 원이 공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는데 아까 아버지가 소득이 200만 원이 있었지만 분리과세기 때문에 없는 걸로 보는 거기 때문에 해당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보장성 보험료에다 80만 원을 넣어주는 거죠. 어머니의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자, 어머니도 아까 앞장에서 보면은 총급여가 있어요. 하지만 500만 원 이하기 때문에 인적공제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이것도 이제 일반 보장성 보험료는 12% 세액공제, 장애인은 15% 세액공제 이런 게 틀리기 때문에 따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48페이지 상단에 보험료를 넣고 있는 중입니다. 100만 원. 15% 세액공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의료비는 여기 안 들어가지는데 의료비는 안 들어가져요. 봐봐요. 원래 저번 문제까지는 의료비 여기다 직접 찍었어요. 의료비는. 그러나 저번 시험이나부터는 이게 바뀐 거죠. 문제는 의료비는 나이 소득 관계를 아예 안 본다 그랬어요. 의료비는 나이 소득 관계를 아예 안 보는데 의료비는 어디다 찍어야 되느냐? 여기 갖다 놓고 찍어야 돼요. 의료비는. 어머니 보청기 구입비 100만 원 하고 들어가죠. 보청기 구입비는 되는데 간병비는 안 돼요. 보청기 구입비는 되는데 여기 보면 어머니 의료비 여기 보이나요? 의료비 여기다가 집어넣어줘. 이제 따라 들어가요. 의료비. 국세청에다가 더블 클릭을 해봐요. 더블 클릭. 따라왔나요? 의료비 여기? 더블 클릭. 자, 의료비는 원래는 아까 연말정산 창에다 놓았어요. 작년 말까지는. 그러나 올해 초부터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의료비는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넘어가게끔.
그래서 어머니니까 F2를 넣어서 어머니를 찾으면 돼요. 어머니. 자, 아까 어머니의 이름이 김유진이었나요? 네, 김유진을 찾으면 돼. 김유진. 다른 거 없죠. 다른 내용이 없어요. 이게 문제가 원래 어머니 어디서 넘어왔다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국세청장을 찾자고요. 건수도 한 건이니까 그냥 한 건이라고 하고요. 보총 100만 원 찍자고 100만 원. 실손보장 받은 거 있으면 실손보장 받은 거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없다고 써있죠? 그래서 확인을 하면 되죠. 다른 의료비는 없어요. 배우자 질병치료비 얘는 미국 현지병원에서 외국 기관에 낸 의료비는 공제 안 해줘요. 외국 병원에 낸 의료비는. 반면에 외국 학교에 낸 교육비는 해줘요. 외국 학교 유학 가서 낸 교육비 있죠? 그건 또 해줘요. 그러나 이렇게 외국 기관에 낸 의료비는 안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확인하시면 이 의료비가 이쪽으로 넘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원래는 여기 들어가줘야 되는데 안 들어가지니까 그냥 됐다고 보시고 돈은 이제 이미 끝났기 때문에 안 나타날 거예요. 자, 교육비 스페이스바 다시 지금 여기서 부양가족 여기 의료비에서 이거 하고 확인하고 그냥 넘어온 거예요 지금요. 아시겠나요? 네. 자, 근데 이제 연말정산 쪽으로 넘어온 거죠. 여기 자동으로 65세 장애인 이쪽으로 들어왔죠. 우리가 장애인을 잡았기 때문에. 자, 교육비의 스페이스바. 교육비는 나이 제한은 없지만 소득금액 제한이 있어요. 본인에 대해서는 대학원 교육비까지 해줘요. 본인에 대해서는. 그리고 교육비 특징은 뭐냐면요. 존속분 교육비는 안 해줘요. 어머니, 아버지 교육비는 안 해준다는 얘기죠. 장인, 장모님 교육비도 안 해주고요. 단 부모님 존속분 교육비가 존속은 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 장인, 장모, 할아버지, 할머니 장애인 특수교육비라면 해줘요. 장애인 특수교육비라면. 원래는 원칙적으로 교육비 공제는 부모님 교육비가 없는데 장애인 특수교육비에서는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본인에 대해서 본인 교육비 여기다가 클릭. 금액은 본인 교육비 금액은 1,100만 원. 1,100만 원. 처남의 대학원 교육비 900만 원 있는데 아까 교육비는 나이 제한이 없다 그랬잖아요. 소득금액 제한이 있지. 처남이 인적공제 대상자는 아니지만 소득금액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교육비가 처남의 대학교 교육비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대학원이라고 써 있으니까 대학교가 아니고 대학원이네요. 보니까 그죠? 처남의 대학교 교육비 그러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대학원은 누구 것만 한다고 강조했죠? 아까부터? 본인 것만 한다. 그래서 처남 건 들어가면 안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중고생에서 스페이스바. 중고생에서 스페이스바. 자녀의 교복구입비는요. 50만 원이 한도예요. 50만 원이. 그걸 외워야 되는 거고요. 체험학습비는 30만 원이 한도고요. 그래서 50만 원과 30만 원 더해서 80만 원만 들어가 주는 거예요. 80만 원만. 알겠나요? 그 다음에 자녀 박하연의 영어학원비. 이 박하연이가 아까 문제가 뭐냐면 8세, 즉 7세 이하죠. 7세 이하, 만 7세 이하. 학원비 돼요. 원래 되는 거예요. 유치원비 되고요. 태권도 학원비 다 돼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아동에 대해서 교육비가 들어간 거는 학원비가 대주거든요. 그리고 카드 결제하면 카드 결제도 되고 카드비도 되고 학원비 교육비도 되고. 그런데 문제는 박하연이가 뭐예요?
그렇죠. 사업소득금액이 있잖아요. 소득금액에 제한을 받아서 각하연이의 영아학원비는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장애인 재활교육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에 지급한 특수교육비, 이거는 원래 부모님 교육비는 안 해주는 건데 특수교육비이기 때문에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수교육비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장애인 특수교육비가 300만 원 들어가는 거죠. 300만 원. 자, 교육비가 끝났고 기부금으로 갈게요. 하나, 여러분 불안할 수 있는데 이 문제 5번에 2번은요. 지금 하고 있는 이 문제는요. 부분 채점을 많이 해요. 부분 채점을 많이 하니까 최대한 잘 찍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 틀렸다고요. 이 점수가 10점이 다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최대한 찍으려고 이거 10점 다 맞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8점도 맞고 7점도 맞고 부분 채점을 한다는 얘기예요. 많이. 그 다음에 또 하나 희망을 드리면 아까 445페이지에 문제 2번도 이것도 부분 채점을 많이 해요. 이것도. 하나 틀렸다고 6점이 다 날아가는 게 아니고 부분 채점을 많이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저장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기부금. 스페이스바. 여기서 스페이스바. 정치자금 기부금 15만 원 했는데 기부금 10만 원 이하는 따로 쳐줘요. 10만 원 이하는 여기다가 따로 쳐주고 그리고 10만 원 넘어가는 금액은 따로 쳐줘요. 이게 금액이 서로 계산되는 금액이 틀려요. 선생님 왜 돈이 안 나와요? 공제 금액이 이미 여기 봐봐요. 여기서 봐봐요. 이미 찍어도 여기 공제 금액이 안 나오죠? 그러면 이때는 여기를 봐봐요. 내가 납부한 금액이 얼마예요? 242만 3,500원이잖아. 보이고 있나요? 그런데 이미 지금 마이너스 242만 3,500원이 끊어졌잖아요. 예, 더 찍어봤자 나라에서 나한테 돈 낸 것보다 더 보태서 나한테 주진 않죠. 그러니까 요 금액을 다 돌려받을 거다 이거예요. 이제 제로가 된 거예요. 아시겠나요? 월급 받을 때 원천징수한 거 이미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문제풀이 하다 보니까 그냥 찍는 것 뿐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원천징수, 연말정산 자료가 넘치면 다른 가족한테 주는 게 유리하다. 기부금 같은 경우는 2월 되니까 다음 연도 가서 받는 것도 유리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천암에 사립대학교 연구비 나오는데 대학 연구비는 법정 기부금이 되는 거죠. 법정 기부금. 대학 연구비는 법정 당해 기부금이 되는 거예요. 법정 기부금.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쭉 따라 보면은 법정 당기 기부금이라고 보이나요, 여기? 여기다가 대학교 기부금은 법정 기부금이기 때문에 50만 원을 넣어주면 되죠. 50만 원. 부분 채점 많이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찍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일일이 연말정산하는 게 아니라 된다 안 된다만 찍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월세. 월세는 여기 다른 창에 있어요. 월세는 여기. 마우스 봐봐요. 여기 따로 보이죠? 여기다 따로 찍는 거예요. 월세. 임대인이 김창명. 주민번호가 760227. 760227. 1234567. 1234561. 유형은 아파트 하단에 봐봐요. 아파트 이 하단에. 내 마우스 보이나요? 5번. 계약 면적은 84제곱미터. 주소는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999. 개시일은 2021년 4월 1일, 2023년 3월 31일. 연간 840만 원. 이렇게 해서 월세 내용도 넣었고요. 자, 연말정산 입력으로 다시 와서요.
여기까지는, 여기는 세액공제는 아니에요. 이쪽에 보면 이제 신용카드 부분이 뭐예요? 42번 난에, 왼쪽에 42번 난에. 신용카드는 형제자매가 쓴 신용카드 안 해주고요. 신용카드가 소득공제가 되는 항목이 따로 있어요. 안 되는 항목이 따로 있고, 우리가 진도 나갈 때 다시 볼 거고요. 일단 신용카드 사용액이 있는데 형제자매가 쓴 건 안 해주고, 소득금액이 100만 원 넘어가는 사람이 쓴 것도 안 해주죠. 자, 신용카드 2,500만 원 보이는데 우리가 스페이스바. 전통시장에 50만 원 따로 넣어줘야 돼요. 전통시장 50만 원. 대중교통 30만 원. 15% 세액공제 받을래요? 아니, 소득공제 받을래요? 50만 원, 30만 원, 40% 소득공제 받을래요? 따로 놓는 게 낫죠, 그죠? 소득공제 받는 거니까. 회사 경비 쓴 건 안 해줘요. 면세,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 물품 산 것도 안 해주고요. 그러면 2,500만 원에서 이걸 빼야죠. 안 해주는 거랑 이미 밑에다 찍은 걸 빼줘야죠. 2,500에서 50, 30, 100, 150을 다 빼줘봐요. 그럼 얼마가 나오나요? 신용카드가 빼주면은. 자, 2,500에서 180, 150, 요것만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예요? 150, 180을 빼주면 320 빼주는 건가요? 자, 계산기 눌러봐요. 2,500에서 50만원 빼주고 이미 저기라 찍었으니까. 30만원 빼주고 2,500에서, 기존에 2,500에서. 그리고 250만원 빼주고, 250에 80이니까 2,170인가요? 2,170을 신용카드에 2,170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현금영수증 보청기 구입한 거, 이거는 의료비 공제도 되고, 의료비는요,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같이 해줘요. 그래서 보청기 구입에는 의료비, 저기 신용카드 공제가 저기 되는 거예요. 현금영수증 공제로. 현금영수증이 100만원. 보험료 납부한 건 안 해줘요. 항목이 없어요. 신용카드로 보험료 납부하거나 뭐 새 차를 사거나 이러한 신용카드 공제 항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안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내용을 갖다가 다 저장을 해서 부분 채점을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